1996년 4월 9일, 내몽골 후어하우터의 담배 공장에서 근무하던 후거지러투는 저녁 8시 무렵 집 열쇠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집에 두고 왔나 하는 생각에 쉬는 시간에 집으로 향했던 그는 길목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무서웠기에 공장으로 돌아가 동료 옌펑을 불러왔습니다. 잠시 뒤 둘이 공중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살인까지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고자인 후거지러투와 옌펑을 의심해 신문했고, 얼마 뒤 옌펑은 풀려났지만 후거지러투는 범인으로 지목되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2일 만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진짜 범인이 체포됐죠. 2005년 1월 2일, 내몽골 우란차부 시해를 지나가던 한 시민이 구덩이에서 여성의 시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타살이라는 것과 살해되기 전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손이 끈으로 왼쪽 다리에 묶인 채 발견된 그녀의 모습은 초원에서 양을 잡는 방식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현장에 범인의 단서가 남았으리라 판단하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근처의 외딴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범행 방법, 처리 방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범의 소행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틀 뒤, 동일범에 의한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는데 그녀는 택시기사로 일했던 천리 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일어난 동일범에 의한 3건의 살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됐지만 그는 전과가 없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DNA 말고는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A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그녀는 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성범죄를 당해 신고하러 왔던 것인데, 만약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당했을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가 말한 남성이 자신들이 쫓고 있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그녀가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기에 차량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택시에 등록된 기사는 세 번째 피해자였던 천리 메이였습니다. 범인은 천리 메이를 살해한 뒤 그녀의 차를 타고 다니며 택시기사 행세를 하다 손님으로 태운 A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택시 추적을 우선시했고 5일 뒤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에 타 버려진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불타버린 내부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 근처에는 보안 카메라 또한 없었고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단서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던 A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장신이라는 인물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7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몽타주 전문가였죠. 사건의 맥락, 범행 현장 등을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한 그는 다음날 A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긴장을 풀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이를 확인한 A는 분명 그 남자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렵 동일범의 소행이 확실한 다섯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앞선 사건과 달랐던 것은 피해자가 묶여있지 않았고 몸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세 번째 피해자와 A, 그리고 다섯 번째 피해자가 같은 날 범인에게 공격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왜 범인이 A와 다섯 번째 피해자를 묶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범인이 피해자를 묶을 밧줄을 1인 분량만 갖고 다녔을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것과 그가 더 이상 살인이라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몰라 다급했지만 범인을 특정 지을 만한 단서가 없어 난처해하던 중 경찰을 돕던 장신이 A가 범인의 택시를 탔다는 우란차부 기차역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거기에 범인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그는 역으로 향했고, 모든 사건의 범행 추정 시간과 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 그 날짜, 그 시간대에 운행한 열차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5건 중 4건의 범행이 발생하기 일정 시간 전에 근처 지역인 후어하우터에서 왔던 열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는 범인이 후어하우터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신이 추론해 우란차부 경찰은 곧 후어하우터 경찰에 연락했는데 사건 내용을 전해들은 그들은 6년 전 발생한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1월에 B라는 여성이 집에서 잠을 자다 침입한 낯선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란차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과 그때의 사건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왔던 것입니다.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던 B에게 몽타주를 보여주자 그녀는 그가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범인의 DNA도 보존되어 있어 동일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경찰이 할 일은 직접 발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B가 범행을 당했던 곳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작은 마을도 놓치지 않고 탐문 수사를 벌였고 결국 몽타주와 닮은 사람을 안다는 주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몽타주가 마을 주민인 자오지옹을 닮았다고 주장했고 2005년 10월 23일 경찰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을 본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6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후어하우터와 우란차부를 오가며 27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범죄와 살인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손에 총 11명의 여성이 살해됐죠. 젊었을 때 그는 예의 바르고 세심하며 차분한 사람으로 평가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는 출세하길 바라며 모든 분야의 일을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오랜 노력이 헛되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데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가? 이런 생각은 점점 그의 심리를 뒤틀었고 결국 사회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자오즈옹. 사회에 대한 복수라고 했지만 정작 그가 저지른 범행은 자신의 욕망을 푸는 것이었고 총 11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살해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후거지러투는 자오지옹이 체포된 뒤 2014년에 재심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그가 사형된 시점으로부터 1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실적과 뒷수습에 눈이 먼 담당 형사와 부국장이 일명 살인자 만들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형사부 팀장이었던 리우 씨는 엄중한 경고와 불이익을 받았고 2019년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국장이었던 펑즈밍은 해임됐고 재직하는 동안 저지른 다른 비리까지 다 밝혀지며 많은 형량과 벌금을 받게 됐는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물수수, 징역 10년, 벌금 2억 원,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 소유, 징역 7년, 총기 및 탄약 불법 소지, 징역 3년, 횡령,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결국 그는 위 제목들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던 자오지옹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후거 지러투의 무죄 사건 조사를 위해 한동안 연기됐던 그의 형은 2019년 7월 30일에 집행됐습니다. 한 남자의 뒤틀린 복수심에 무고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억울하게 사형당한 후거 지러투의 명복을 빌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